3월 3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 공개 반박에 나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은 조금 전 대구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줄임말로 부패의 완판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국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가 윤 총장이 정치인처럼 행동하면서 무책임하게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윤 총장은 정치를 할 거냐는 질문엔 지금 여기서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열어둔 표현이죠. 자, 조반장,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도 나왔죠. 네, 문 대통령은 문제가 된 광명시군은 물론이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도록 했는데요. 총리실이요? 조사의 신뢰성을 좀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 반장,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조사하던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사실상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는 거죠. 네, 임 검사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라는 글을 올린 건데요. 아, 본인이 글을 올렸군요. 네, 이제 SNS에 올렸는데 대검은 애초에 사건을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직무 배제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총장의 조치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재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서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 A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신반장과 얘기했지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립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판치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선거 전에 검찰 갈등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면 대응은 피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느 스타 정치인의 등장이 아닙니다. 언론사 카메라와 유튜버가 엉켜선 가운데 윤석열 이름 석자를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총장은 직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구고검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입니다.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화면에서 현장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죠? 일부러 대구를 콕 찍은 건 아닙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부터 전국의 지방검찰청을 돌며 현장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업무 배제된 뒤에 중단했다가 오늘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대구는 정권수사검사의 유배지로 불리곤 합니다. 대구지검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형사 1부장, 또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다 교체된 반부패 수사부장, 라임 사태를 수사하다 자리를 옮긴 1차장 검사가 속해 있습니다. 윤 총장 본인도 좌천성 인사를 통해 대구로 자리를 옮긴 경험이 있죠. 박근혜 정부 때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총장은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언론 인터뷰를 가진 데 이어서 오늘은 카메라 앞에서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 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수사와 또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돌려서 말할 것 없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방향이 잘못됐다. 대놓고 지적한 겁니다. 윤 총장은 여권과 법무부를 향해 차라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전문수사청 3곳을 설립하자 이런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어도 좋으니 수사 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자는 겁니다. 내 밑에 검사들을 다 빼버려도 좋다. 부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만은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곳. 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 7조 원. 표로 불린 사람이 하나 있거든. 이 바닥에서는 정말로 신화적인 존재라는 거. 총 거래 금액은 7천억. 일회식은 50억 정도 들어가겠네. 세상 돈들이 전부 다 네 것처럼 보이나 보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자, 증권범죄를 다룬 영화 돈이었죠. 증권범죄 합동수사당, 이른바 합수단은 2013년 설립 이후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증권시장 정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했습니다. 이후에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기소 비율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70%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엔 37.5%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윤 총장은 민주당이 영국의 특별수사검사청을 중수청의 모델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뭘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네, 우리는 이제 이번 중대문제수사청은 영국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영국에도 SFO 이게 이제 S라는 게 여기서 시리어스여서 좀 중요한, 중대한, 심각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것이다. 윤 총장은 영국은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융합한 것이다 라면서 세계 각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증권범죄 합수단도 없앴다. 사기꾼 소굴을 만들자는 것인가 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수청법이 계속 강행이 되면은 임기 전에 뭐 총장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는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면서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 개진을 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공개 반기를 든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우회적으로 경고를 던진 건데요. 대신 정세균 총리는 총대를 맸습니다. 총장이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면서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하겠다라고 대놓고 경고했죠.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아요. 마치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민주당의 속내는 조금 복잡합니다. 마음 같아서야 그럴 거면 물러나라 이렇게 공세를 펴고 싶지만 4월 재보궐선거가 코앞이죠.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에 국민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확전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중수청 법안 발의도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세부적인 쟁점이 또 오래 간다. 그러면 조금 더 뭐 길어질 수 있는 거라 지금은 시점은 무슨 딱 정해놓고 작전하듯이 뭐 마감 시간 데드라인 정해놓고 하는 그런 작업하고는 좀 다른 거죠. 또 한 가지, 때리면 커지는 윤석열이라는 학습 효과입니다. 지난해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쭉쭉 올랐습니다. 여권에서는 괜히 윤 총장의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윤 총장 부상의 1등 공신 바로 여권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죠. 여권이 윤 총장을 공격할 때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쑥쑥 올라갔습니다. 검찰총장의 은행이 좀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중수청에 반발하는 게 왜 정치하는 거냐, 오히려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거죠.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권력이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이죠. 정세균 총리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지도 않은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옹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본질은 이거죠. 그래서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의 답이 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묻자 49.7%가 반대, 41.2%가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찬반 차이가 뚜렷한데요. 진보 성향에서는 찬성이 65.6%, 반대가 25.6%로 찬성이 우세했고, 반대로 보수 성향자는 찬성 20%, 반대 66.4%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민주당 절제 속 부글부글.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개의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했고 오늘은 직접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 글쎄요, 대구죠. 대구 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뭔가 얘기를 할 거라는 왜 웃어요? 대검찰청 알았어요. 네. 네. 그런 예측은 있었지만 실제로 강한 발언을 이어갔네요. 네. 네, 갈수록 이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윤 총장이 오늘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 일환으로 대구 고검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언론사와 인터뷰가 공개됐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질문이 쏟아질 예정이었는데요. 윤 총장도 피하지 않고 꽤 긴 시간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정세균 총리도 공직자가 아니고 정치인의 발언 같다 이런 표현을 썼고 뒤에 정치권 반응을 또 추가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은 여야 할 것 없이 윤석열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양쪽 다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한 민주당 인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별의 순간이 성큼 다가온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을 활용해서 좀 비꼰 거죠. 자, 반대로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사퇴 적기는 보궐선거 전인 3월 말에서 4월 초다. 이런 전망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아무튼 오늘 기자들이 직접 윤 총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변은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자중하라 그런 말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개별 의원들은 또 입장을 표명하는 의원들이 있긴 있어요.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근데 이제 당 차원에서의 정면 대응은 피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에 윤 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때리면 커진다는 학습 효과 때문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인 듯합니다. 지도부 회의에서 아예 윤 총장 관련 언급이 없었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법안을 낼 예정이었지만 시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고요. 아예 재보궐선거 이후에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취해가 됐습니다.
네, 아까 보셨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이 자중해야 한다라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행태가 유감스럽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윤석열 총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정 총리도 그랬지만 역시 이제 공무원스럽지 않다, 공직자답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부각하는 그런 모양새죠, 박 반장. 네, 그 이번 사태는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조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윤 총장에 대해서는 그게 왜 정치적 행보냐,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라면서 두둔을 했는데요. 공수처에 이어서 중수청까지 생겨난다면 친문 핵심들은 치해법권을 누리는 특권 계급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다 갖다 심어놓고 임기 보장하면서 이런 짓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권력의 화신, 괴물이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한 일당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그런가 하면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고 바람이 그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검찰이 70년 동안 권력을 누린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너희가 후회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다 자업자득이고 업보라고 했는데요. 물론 중수청에 대해서는 현 정권 인사들이 수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구에 있잖아요. 이제 검사 간담회를 마치고 만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찬 끝나면 그 앞에 또 기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오면서 또 오늘 이제 검사들과 대화를 나눴던 거, 또 본인의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는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민주당 부글부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4월 재보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재보선 승리와 대선 승부는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 경기지사도 오늘 여의도를 찾아서 30여 명의 현역 의원들과 예산 협의를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의 단일화 관련 소식까지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제가 책임을 맡고 거당적으로 이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원 모두가 앞으로 남은 35일 동안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35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본격 선거 체제로 진입했습니다. 이번 선거 후보로 나선 사람들만 명운을 건 게 아닙니다. 총괄 사령탑을 맡은 이낙연 대표도 이번 선거로 대선의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공고히 했던 이 대표, 올해 들어서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더니 최근에는 3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10%까지 조금 떨어진 이거에 대해서는 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좀 빠진 네네,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선거 여권에 그리 유리한 선거는 아닙니다. 일단 가장 큰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여권의 전임시장의 성비위 때문에 촉발됐죠. 정권 말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에서 여당으로서의 반사 이익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만약에 승리로 이끈다면 이 대표의 지지율 급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 가덕도 신공항 특위도 이례적으로 직접 이끈다는 계획이죠. 이 가덕 신공항에 항공물류가 가능한 국제공항을 들어서게 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 8년 안에 완공시키고 2030 부산 엑스포까지를 성공시키는 것,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여권 차기 대선 주자는 양강구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오늘은 서울,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국회의원 30여 명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건데요.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에 이은 기본 시리즈, 기본주택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공정한 질서를 위한 제1의 기능은 역시 경제적 풍요를 우리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기본주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화, 또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게 될 포용금융, 기본금융을 위한 각종 법 제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지사가 지난 1월에 여의도를 찾았을 때도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모두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죠. 오늘은 그때보다 참석 의원 수가 더 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얼굴을 보였는데요. 새를 불려가고 있는 이 지사를 가장 견제하고 나선 건 다름 아닌 무소속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일 이 지사를 겨냥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나 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치부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인성을 극명하게 잘 보여줘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앞으로 친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될 겁니다. 네, 양아치라는 원색적인 표현, 인성 문제를 거론하는 자극적인 비판, 야권 대선 주자로서의 홍 의원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걸로 보이죠. 이 지사는 별다른 반격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국가를 위해서나 또 뭐 저를 위한 충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 트레이드 마크인 이 지사,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라면서 차분한 태도를 보였죠. 이 지사는 사실 예전에도 시원하게 지를 때보다는 침묵을 지켰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도 말을 하는 방법이죠. 네.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난처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도망가는 모습은 참 오래만에 봅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고 자제하는 거죠.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 때 출근을 못하다 보니까 하도 심심해서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서 동물점을 봤는데요. 바로 강아지상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급 관심을 갖고 이제 국장과 우리 반장들 동물점도 봤는데요. 우선 여정회의 복마의 고양이상 복국장은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운동신경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태극권과 철사장, 축지법에 능통한 복국장에게 딱 맞는 설명이죠. 이성에게 인기가 있는지는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정회의 에이스 신반장은 곰상, 높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또 혁신 TF 팀장 조반장은 뱀상, 성격이 날카롭고 단호해서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고요. 플렉스를 즐기는 우리 박 반장 역시 돼지상으로 재물복이 유달리 많다라고 합니다. 이 관상 진짜 근거가 좀 있어 보이죠? 배짱, 아집, 원리 원칙. 세상의 병이 맞구나. 대단한 상이다. 그는 범이다. 호랑이. 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수사자상이라고 합니다. 한 언론사의 관상 연재에서인데요. 수사자는 큰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나서서 평정하고
조직과 영토를 안정시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평가가 나쁘지 않다, 싫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이 관상 연재 기사 박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릴 때 나왔던 겁니다. 박 후보 검찰개혁과 인연이 깊죠. 정치 입문 당시부터 검찰개혁 얘기를 했다고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BBK 때문에 검찰이 저를 기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앞서 신반장이 전해드렸듯이 검찰개혁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입니다. 관련 질문을 받은 박 후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악을 잡는 데는 유리하다는 게 어제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하고 대화한 지 조금 됐는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전화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네, 박 후보 좀 더 확실히 이해를 하고 나서 말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실 답변을 좀 미룬 건데요. 그런데 윤 총장에 대한 태도 공개 비판에 나선 다른 여권 인사들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아요.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검찰총장의 은행이 좀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박 후보는 본인이 윤 총장과도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여권 강성 지지층 외에도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로 읽힙니다. 하지만 박 후보의 검찰개혁 관련 입장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박 후보가 맞이한 뜻밖의 복병 바로 여권 단일화입니다. 의원직 사퇴까지 감수하면서 배수진을 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김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한 어제는 아예 서로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 후보는 박 후보에게 직접 나서라고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어저께도 이건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모든 거를 후보하고 의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의 빛나는 리더십을, 통큰 리더십을 저는 기대합니다. 네, 김 후보의 깜짝 의원직 사퇴, 열린민주당 내에서도 놀랐다고 하는데요. 전직 당 대표였던 최강욱 의원도 진짜냐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밋밋하게 가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공언했던 김 후보 일종의 필승 전략을 밝혔는데요. 박영선 후보하고 김진애 후보가 딱 수트 빼있고 스탠딩 토론으로 해가지고 자유권으로 해서 하면 완전 시청률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컨벤션 정도는 해야 우리가 이기겠다는. 네, 가쁜 드레스 코드, 갑자기 분위기 드레스 코드 전략인데요. 일단 김 후보는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완주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도 여권 단일화는 당에 일임했다라고 한 상황인데요. 여야 박빙의 승부가 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 지지율에 열린민주당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낙연 재보선 사령탑 승부수, 박영선 김진애 여권 단일화 복병. 네, 제가 이제 고양이 집사긴 하지만 고양이 닮았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누가 뭐 새 닮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고요. 말? 네. 말 닮았다는 얘기도 있었죠. 양훈보 사건반장. 네. 자, 어쨌든 그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들어와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참 조심스럽네요, 제가. 일단 그 인기는 있지만 다가서진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혹시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알았어요? 네. 근데 저도 이성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누가? 제가 특히 60대 이상 누님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얼굴인데 왜 그거는 빠졌나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분석에. 이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요새 그래요? 제 지인들을 만나면 그렇게 조반장 귀엽다고. 아, 그래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근데 좀 신혼인데 그런 얘기도 괜찮아요? 누님들이니까. 아, 누님들이니까. 저는 제가 사실 제일 억울하거든요. 왜? 지금. 아니, 돼지 재물복이 많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재물복이 많은 건 좋은데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막 돼지라는 소리는 안 듣는데 약간 샤프해 보인다 정도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입술 두꺼운 것까지 인정합니다. 안 돼요. 이거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자는 거기 때문에요. 재미로 보자라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은 진행하시죠. 상하지 않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휴가 다녀오고 나서는 마음이 허한 모양이에요. 유 반장. 네, 여름 휴가가 또 있으니까. 네.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여의도를 찾았어요. 아까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봤지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모였는데 이 지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신복지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신복지제도에 대해서 전통적 복지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정책 간 경쟁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해서 기존의 복지를 통폐합해서 없애고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간의 경쟁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오늘 경기도 예산협의회에는 30여 명의 경기도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다른 당 의원들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기본주택과 관련해서 김남근 변호사의 강의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4월 재보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겠다고 이제 오늘 공식화한 셈이죠. 사퇴 시한이 9일이니까 9일이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 네, 9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오늘도 상당히 바쁜 하루를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요. 이후 대외협력위원회 출범식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 TF 문화예술특위 발대식을 차례로 참석을 했는데요. 당 대표로서 성과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급한 걸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수를 20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4차 재난지원금 얘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얘기를 쏟아냈는데요.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법안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빨리빨리 나오고 그게 소관 부처에게 거의 강압적인 의무가 될 정도로 국토의 71%가 소멸되는 국토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좀 으시으시합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이 민주당의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유 반장이 설명했지만은 여권 단일화가 지금 복병으로 등장한 상태인데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는 의원직 사퇴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를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그저께 처음으로 김 후보에게 사퇴 선언을 하니 준비하시라 이런 전화를 받았고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단일화를 위해서 의원직을 흔쾌히 또 어렵게 내려놓은 게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다라면서 김 후보의 보좌진을 자처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영선 후보가 여전히 박영선은 박영선 1호대, 김진애를 뚫고 나간 박영선과 김진애를 돌아서 간 박영선은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진애 후보는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인데 정작 주인공인 본인보다 가외적인 가십에 대해서 불필요한 기사가 많다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십이 뭐냐면 그 김의겸 전 대변인이 청와대 근무 당시에 서울 흑석동의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논란으로 사퇴한 그걸 말하는 건데요. 자, 오늘도 관련 질문 나왔습니다. 김 후보가 마이크를 가로채고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주인공은 김진애인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가십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도 제가 상당히 조금 많이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식으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물론 국민의힘 당의 야당 의원들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김진애 후보가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박영선, 김진애 토론회가 성사가 된다면은 되게 뜨거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네. 시청률이 폭발할 거라고 본인 아까 입으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이제 뭐 여권 단일화가 성사되려면 그러니까 토론이 성사되려면 또 룰 협상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재보선 사령탑 승부수, 박영선, 김진애 여권 단일화 복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이 발제를 하겠습니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 어제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를 했는데요.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직접 나서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는데요. 일부에선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오랜 격언이죠.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온다. 개발이 될 만한 땅을 미리 사서 고수익을 올리라는 건데요.
특히 신도시 투자의 속설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걸 몸소 실천한 장화시는 고양이가 등장을 한 듯합니다. 바로 LH 직원들입니다. LH, 아시다시피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이 LH 직원들 14명이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농지를 대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매입 규모도 상상 이상입니다. 땅값만 100억 원, 23,000제곱미터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요. 참여연대와 민변은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이 영화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차피 땅값은 힘 있는 놈들 펜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거 이용하면 돼. 펜대를 직접 굴리는 LH 직원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입 대금을 조달한 방식을 보면 의심은 더 굳어집니다. 약 100억 원의 토지 매입이 있었고 이 중 대출금은 약 58억 원인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8억 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 한 달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아무런 확신 없이 무턱대고 돈을 빌리진 않았겠죠.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들이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는 대토 보상을 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 보상 기준 같은 걸 보면 우리 100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이제 대토 보상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 쪼갠 경우에는 그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알고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네. 사놓은 땅엔 올해 초 신도시 발표가 나기 직전에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대개 보상비를 더 많이 챙기려는 꼼수라고 합니다. 1월 말쯤 했을 거예요. 제가 농사짓는. 아, 소유는 아니죠. 네. 지분도 쪼개고 묘목도 심고 전문 투기꾼 수준인데 알고 보니 그럴만했습니다.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 상당수가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 규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이렇게 치밀하게 땅 투사에 나선 이들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굳이 본인 명의로 땅을 구입했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참여연대 내부에서도 논의하면서 이거 그 차명으로 한 거냐 실명으로 한 거냐 이렇게 저희들이 묻는 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명으로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더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 분위기라는 거죠. 문득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있어. 들키지 않을 자신. LH 안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들키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안 걸릴 거다. 그러니 당당하게 본인 명의로 땅을 산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 말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에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만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LH는 물론 국토교통부 직원을 포함해 그 가족과 친인척들까지 싹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내부 조사에서 LH 직원 13명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LH와 국토부 직원들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토부의 수장인 병창흠 장관 직전에 LH 사장을 지냈습니다. 직원들이 땅을 사들이던 때와 재임 시기가 겹칩니다. 정치권에선 당장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관은 어제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 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그리고 LH에는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쯤이면 덥자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즉시 구토위를 소집을 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의 수사 착수도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LH 직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책임론이 불거진 병창흠 장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이 무색해졌죠.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꾼 등장 밑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LH의 말입니다. 자칫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전수조사의 주의를 국토부가 아닌 총리실에 맡긴 점도 눈에 띕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총리실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정부의 신뢰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진상조사와 별개로 이미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서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검찰의 수사 착수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와 사정기관의 조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정부 입장이 또 한 번 곤혹스러워지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화시는 고양이,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투기와의 전쟁 무색. 네, 이번 사안이 이제 재보궐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아마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섰고요. 또 여권도 아주 상당히 강경하게 대책 마련을 이제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의혹 제기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사 부동산 대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2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공기업이 주택 공급을 주도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요. 사업을 맡을 공공사업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LH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대표적인데요. 토지 강제 수용 등의 과정에서 잡음이 일더라도 LH가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 공공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런데 이번 투기 논란으로 LH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되면서 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2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죠. 네, 강남북, 가까운데 먼데 차치하고 다 평균이 9억 원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민간 통계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통계를 집계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억 38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보다 657만 원, 0.67% 상승한 건데요. 월간 기준으로 보면 1.24%가 올랐던 2019년 12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5주간의 아파트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인데 지난달 4일에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전후로 해서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가 평균은 민간조사업체인 KB국민은행과 부동산 114 통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3월과 재작년 7월에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조 반장, 오늘 경실련에서요.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한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동안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30평형 아파트가 5억 원, 7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었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추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실련은 부풀려진 건설 원가를 바로잡고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주택 공급 체계를 손봐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다음 달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공공토지에 건물만 분양하도록 하는 주택정책과 분양 원가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해서요, 이재명 지사가 내세웠던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이번 의혹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자고 지난해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택값을 잡겠다라고 하면 믿어지느냐라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경기도 기본주택을 소개하면서도 다시 한번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서 주식처럼 다 팔게 하는 거죠. 꼭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정책이 완결적으로 제시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사는 주식은 못 갖게 하면서 부동산은 왜 소유를 허락하느냐라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은 정책 의지의 문제라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의 원희룡 제주지사, 또 김기현 의원 등도 찬성 의견 내놨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규정을 했죠.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최근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 그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었던 국제학술지가 출간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요? 예, 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램지어 교수 논문을 두고 최근 학계에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데요. 네. 이를 의식해서인 것 같은데 출간 기획을 미루고 보완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출판사 측은 램지어 교수에게 이달 31일까지 학계의 지적에 대한 반론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램지어 교수가 답변을 할 때까지 인쇄본 출간을 늦추겠다는 겁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실릴 법경제학 국제 리뷰 3월호는 4월 이후에 출간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논문 철회가 마땅하다면서 출판사 측이 출간을 강행하기 위해 램지어 교수에게 방어 논리를 개발할 시간적 여유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학술지 쪽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었죠. 오늘도 정 장관에게 ICJ 회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정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일본 총리를 달래서 ICJ에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정 장관에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조만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만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세계 최초로 소녀상 공원이 건립된다, 이런 소식도 있죠? 네, 소녀상을 주인공으로 한 근린 공원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조성이 됩니다. 그동안 지구촌 곳곳에 소녀상이 건립돼 왔지만 소녀상을 주제로 한 공원이 조성되는 건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거주 중인 한인들을 중심으로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 중인 건데요. 지난달에 시 당국으로부터 원론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공 계획서 평가와 면허 검사가 남아있지만 비용만 확보하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행정 절차여서 착공까지는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속보가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주반장이 좀 잘 챙겨주고요. 지금 이제 여야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국토위 같은 아마 이제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투기와의 전쟁 무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야권 재보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가 경선 결과 발표 하루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룰을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박준호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유튜브 첫 페이지에 뜬 썸네일을 보면 요새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한 뒤에 관심 가질 만한 영상을 첫 페이지에 띄워놓기 때문인데요. 뉴스는 모토죠. 뉴스가 할 일을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확인한 저의 유튜브 첫 페이지에는 이 영상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죠. 퀴즈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퀴즈 분명히 또 무슨 무슨 가격, 대파 한 단, 계란 한 반 이런 거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준비해 가지고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짜장면 평균값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췄죠. 유일하게 5,300원 맞췄습니다. 역시 준비된 후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였냐? 짜장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구한 날 검색하던 게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제 유튜브 첫 페이지를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여당 얘기는 금물이겠구나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보신 건 나경원 후보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짜장면 값을 혼자만 맞췄다고 좋아하고 있죠.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짜장면 가격이 오랫동안 서민 물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짜장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얼마일까요? 적어주십시오. 야, 이 정답 5,346원입니다. 5,346원.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거의 비슷하게 적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면서 공부하셨습니까? 네, 예상 질문 공부 좀 하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사실 네, 나경원 후보 캐치프레이즈를 바꾸기라도 할 모양인가 봅니다. 독하게 섬세하게 해서 짜장면 값을 맞힌 유일한 후보로 말이죠. 오늘 아침도 상당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TV조선 토론 나가서 짜장면 값 맞췄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맞췄습니다. 서울의 물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준비된 후보는 자신뿐이라는 건데요. 사실 자부심을 가질 법도 한 것 같습니다. 물가 문제는 해당 정치인이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척도처럼 여겨져 왔지요. 그런 만큼 많은 정치인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단골 기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카드로 타는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요? 지하철, 버스, 택시 타본 적 있습니까? 네, 당연히 타고 다닙니다. 택시 기본 요금 얼마죠? 버스는요? 카드로 하니까 카드는 요금 안 줍니까? 요금을 확인하진 않습니다. 보통 한 1,200원. 기본 요금을 물었습니다. 지하철 기본 요금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 기본 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세요.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하죠. 나 후보, 오세훈 후보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제가 상승세에 있고 중도층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옛날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을 그만두던 시대에는 그때만 해도 민주당 그 시의원이 70명, 우리 당이 30명 정도 됐었고요. 그때도 오세훈 후보가 잘 그 시의회랑 원활하게 협조가 안 돼서 늘 갈등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거든요. 오세훈 후보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또다시 꺼냈습니다. 근데 지향점이 같아야 단일화를 해도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것이 폭발력을 발휘해서 박영선 후보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이 전혀 다르다면 아마 삐그덕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에 성공할 가능성 저 오세훈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는 누구를 만나고 캠프에 누구를 영입하든 간에 본인의 정치적 궤적이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보수색이 짙은 나 후보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투는 두 사람도 의견 일치를 보인 게 있었죠. 야권 단일 후보의 기호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기호 2번에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번을 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도 안철수 대표를 깎아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2번을 달아야만 안철수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호는 물론 단일화 이후 문제니 급한 건 아니지만요. 만일 안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기호 2번을 달고 나가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오세훈 후보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당의 입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가능하면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하는 게 아마 득표에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당세가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시의회에 우리도 의석수가 많지 않지만 안철수 후보의 당에서는 시의원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나경원 후보는 자신의 의견은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원론적으로 2번이 유리한 이유가 뭔지 설명하면서 당을 간접 지원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진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그래도 당의 힘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소위 뒷심이 있겠죠. 또 우리 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다 투표장에 열렬히 나가려면 그런 면에서 2번을 안 다른 안철수 후보는 제약이 있지 않겠냐 이런. 국민의힘은 단일화 방식도 100% 여론조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을 주장하고 있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겠다는 건데요. 서두를 필요 없이 최종 후보 등록일 전인 2주 동안 컨벤션 효과를 최대로 누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야권 지지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단일화 방식들을 우리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2주 동안 이걸 계속 붐업을 시킬 수 있다. 그 흥행을 할 수 있다. 단순한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제가 여론조사를 배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론조사 말고도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다른 방식을 주장하니 안 대표는 기분이 언짢았나 봅니다.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1번과 2번의 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서울에서 7연패를 했습니다. 그 악마는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서 나옵니다. 네. 그렇게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그런 방식이 나오게 되면 뭐 누가 이기더라도 사실은 이 힘들을 결집시키기가 어렵고 선거에서 질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게 아니었군요. 그러고 보니 안 대표 입장에선 이번 단일화 경선은 과거 측근들과의 싸움이 됐습니다. 오른팔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을 꺾고 올라오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이 버티고 있는 건데요. 김 실장도 예전에 한솥밥을 먹던 안 대표의 측근이었죠. 지금은 단일화 룰을 놓고 수싸움을 벌여야 할 상대가 됐지만요. 오늘 발제 마무리는 여정회의 인기 코너 온 더 레코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때는 절친이었던 김 실장을 향한 안 대표의 속마음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너무 예뻤잖아 둘이 매일 설레었지 그때 우린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네,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오세훈, 나경원 막판 신경전, 국민의힘 안철수 단일화 룰 힘겨루기. 자, 단일화 이슈부터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쪽의 의견이 엇갈리는 게 역시 이제 단일화 방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호 문제는 좀 뒤로 하더라도 일단 단일화 속도와 방식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현재 야권 후보 가운데 가장 우세한 지지율을 앞세워서 100%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방식을 좀 찾고 있습니다.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박영선, 박원순 모델을 이야기합니다만 박영순, 박원순 모델 때도 여론조사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참여 경선 40%, 여론조사 30%, TV토론 평가단 30%였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박원순 후보가 이겼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주율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에게 다가온 유일한 야당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컨벤션 효과, 그리고 지지율을 높여나가는 효과, 그리고 정말 본선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네, 속도에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박 반장이 발제해서 설명을 한 대로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서두를 필요 없다. 2주 동안 충분히 야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자 이런 입장이고요. 안 대표는 빨리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단일화를. 그렇게 해야지 공약 중심으로 우리가 야권이 이 서울시정을 맡으면 서울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를 알 시간이 하루라도 더 있지 않습니까? 야권은 여권에 비해서 불리한 것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부족합니다. 방식도 그렇지만 역시 이제 기호 문제도 여전한 난제인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요.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아니면 합당할 의사는 있는 거예요? 입당이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재편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안 대표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 승리로 끝나게 되면 예. 그러면 그 다음이 바로 1년도 안 남은 대선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모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재편이 가능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현재 안 대표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이 섞여 있어서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 대표는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능력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선거에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후보들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나경원 후보가 오늘 안철수 대표를 많이 비판했죠. 네,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10년 동안 정치를 제대로 한 분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잠깐 했고 그런 면에서 현장과 민생이 어떤지 잘 모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오늘 오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안 대표의 단점을 지적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한 대답입니다. 안 대표가 현장을 잘 몰라서 지금 같은 섬세한 행정이 필요할 때는 잘 못할 것이다 라고도 했는데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세석을 가진 정당 후보로는 한계가 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나 후보는 또 안 대표의 그 10년 전 박원순 시장에 손을 들어준 분이라면서 박 시장을 만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후보는 또 유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것이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면서 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늘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안 대표와의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깜깜이 단일화를 할 수는 없다며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런 평가를 받는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방식으로는 밤샘 토론도 좋고 어떤 형식도 좋다면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떤 일정을 소화했어요? 네, 오 후보도 마지막까지 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총력전이었는데 서울 행당동에 있는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랑 세문안로 한국서민연합회 등을 연이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에서는 드론 조종 등을 마치고 4차 산업교육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필수이자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서민연합회를 방문해서는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과 관련한 재산세율 인하 등 서울시가 세금 문제를 선도해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이 되죠. 저희가 관련 내용 정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기싸움 막판까지 치열, 야권 단일화 협상 난항 예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만든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이곳의 현장 분위기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부지검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아기를 그렇게 죽였는데 양부는 구속도 안 되고 근데 아기를 그렇게 밟아 죽였는데도 아직 형량이 너무 낮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너무 지속적이고 오래 학대가 됐던 거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양모 장모 씨 같은 호송 차량이 남부지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송 차량이 가까이 오자 시위대의 함성 소리가 더 커지면서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진짜 아동학대가 일반적인 폭력이 아니라 그냥 매일 죽이는 살인행위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번째 공판의 주요 쟁점은 뭘까요? 그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고의성이죠. 16개월 어린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때까지 폭행을 당해서 죽었다면 이것이 고의성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살인죄로 처벌이 돼야 된다. 현재 양모 장모 씨는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양부 안모 씨는 아동학대 유기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장모 씨 측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부 안모 씨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주변 걱정에도 아내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저는 살인죄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 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닫혀 있는 그 상태를 모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가 2015년 12,000여 건에서 2019년 3만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짓말을 했을 때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항상 아동학대는 계속 일어납니다. 가해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잠깐 어떻게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폭력이 만연을 해지고.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지난 26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주혜 의원을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의원님?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살해한 경우에 이제 중벌에도 처하는 내용이고요. 최하가 이제 징역 7년입니다. 형법 이제 살인죄가 징역 5년이거든요. 이제 이것보다 더 높게 그 형량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또 피해 아동들이 또 수사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호를 또 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제 도입을 강제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이에 전문가들은 법안 개정에 긍정적이면서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아동을 못 지킨 게 아니라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보통 이런 학대가 큰 사건이 나오면은 잠깐 가져갔다가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아이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도 그렇게 똑같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금방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선 지금도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법적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강 반장, 오늘 정인이 관련 사건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잖아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모두 세 번에 걸쳐 열렸습니다. 증인으로는 양모, 장모 씨의 지인과 아랫집 주민, 대검 심리분석관이 출석했는데요. 구체적인 증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먼저 장모 씨의 지인은 양모가 아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였다. 아이가 갈수록 살도 빠지는 등 너무 힘이 없어 보였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아랫집 주민은 아이의 사망 당일 위층에서 둔탁한 소리와 진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주민은 계속되는 소음에 위층으로 올라가서 양모를 만나기도 했다고 말을 했는데 양모가 문을 살짝 연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심리분석관 증언에서요, 양모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임상 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장모 씨가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는데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며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을 볼 때 아이를 밟거나 학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양부모 측은 어떤 입장이에요? 현재 양부모 측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복부를 발로 밟는 등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모 측은 배를 한 대 세게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인으로 나온 심리분석관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정인이를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을 때 양모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거짓이라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양부 측은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려다가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학대였다라면서 아내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을 믿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공판이 17일이니까 제가 재판 결과 계속해서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강 반장 수고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클로징은 생략하고요. 내일 정치 일정이 많으니까 반장들이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는 정세균 총리 인터뷰가 방송이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그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좋아요? 그 기상 반장이 사라져가지고. 박반장 사라졌어요? 아예